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3 박명자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오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며 보험 설계사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에 여유란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 지훈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퇴근 후에도 계약서를 정리하고 주말마다 고객 미팅을 다녔습니다. 덕분에 지훈이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었고 저는 이제 숨을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예진이는 미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둘 다 일하면 애 낳기 힘들다는 지훈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25년간 부은 적금을 깼습니다. 차도 제 명의로 뽑아 지훈이 이름으로 바꿔줬고 결혼 비용과 혼수 대부분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노후자금이라 부르던 제 전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아들 행복한 거 보면 된 거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감사한 마음 없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후 예진이는 점점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하율이 어린이집 쉬는 날인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엔 귀여운 손자가 사랑스러워 하루 이틀 봐주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주가 되었고 나중엔 말도 없이 저를 집에 불러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하율이 보는 동안 예진이가 친구들이랑 브런치에 간 걸 알게 되었습니다. SNS엔 커피잔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힐링타임 육아 탈출. 피곤한 몸으로 하율이 재우고 나서 그 글을 보는데 뭔가 안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나는 힐링 한 번 없이 손주 보느라 지쳐 있는데 내 삶은 도대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참아야 아들 얼굴 볼 수 있고 하율이도 볼 수 있으니까요. 하루는 예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진아, 요즘 내가 좀 힘들어서 말인데 어린이집에 조금 더 맡기면 어떨까? 예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는 엄마나 할머니가 봐야죠. 어린이집은 너무 이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줄 아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또 참았습니다. 어느 날은 하율이가 열이나 병원에 데려갔더니 예진이가 오자마자 얼굴부터 굳어졌습니다. 아픈 애를 왜 데리고 나가셨어요? 집에서 쉬게 하셨어야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너라도 빨리 왔어야지. 예진이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어머니, 저 일 안 한다고 시간 많은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생활이 있다고요. 그 말 정말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내 생활은 없고 너의 생활은 있는 거냐?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하율이라도 예진이 얼굴을 마주치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진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 이번에 이사하려고 해요. 지금 집 너무 좁아서요. 하율이 방도 따로 필요하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좀 더 넓은 집 알아보는구나. 네. 그런데 어머니,
혹시 5천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어머니 통장에 좀 여유 있던데. 그 순간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아파트랑 차 해주고 혼수까지 내가 다 했잖아. 예진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거 저희 위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색내지 마세요. 그 정도는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말로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만약 못 해주신다면 전 어머니를 더 이상 가족으로 느끼기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별일 없을 거예요. 그 말에 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까지 헌신만 하며 살아왔을까? 나를 위해 산 시간이 단 하루라도 있었던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게 남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예진이를 처음 본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음 인사하러 온 날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왠지 벽을 두른 것 같았습니다. 딱히 싹싹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난 구석이 눈에 띄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직업이 미용사인데요. 결혼하면 바로 그만두려고 해요. 그 말이 첫 대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멈칫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요즘은 맞벌이보다 육아에 집중하는 집도 많으니까. 하지만 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28인데 일 그만두면 한 사람 월급으로 얼마나 버티나.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신혼집 자금에 차량 구매에 혼수 지원까지 집도 차도 가전도 모두 제 손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하객들에게 아들보다 더 부지런히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진이 쪽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다 그녀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수랑 집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 예진이가 참 복이 많아요. 그 말에 제가 웃으며 대답하려는데 예진이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엄마. 다 저희 위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그 말에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구나. 그게 처음 느낀 서운함이었습니다. 결혼 후 예진이는 곧바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드물어졌습니다. 하율이가 태어나고 손주를 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제 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하율이 낮잠 때 밀린 빨래 좀 돌려주시고 혹시 시간 되시면 욕실 청소도요. 예진이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제가 오전까지 보험 사무실에서 일하고 오후에 하율이 보러 가는 것도 모르면서요. 어느 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요즘 엄마가 좀 힘들다. 가게도 계속 못 나가고 하루 종일 하율이랑 집안일까지 하니까 너무 지친다. 그러자 지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예진이도 많이 힘들어.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리고 엄마는 그래도 경력도 많고 노하우도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율이 키워본 것도 아니고 자식 하나만 키운 것도 아니고 제 가슴이 답답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데 제 표정을 보더니 친구 은영이가 묻더군요.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러자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넌 진짜 착해서 문제야. 그렇게 다 해주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
며느리가 미쳤니? 내가 뭐 도움이야? 그 말을 듣고는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나는 왜 항상 참고 넘기기만 했을까? 예진이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제 방식이에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하율이 간식은 제가 알아서 해요. 너무 옛날식이에요. 아이고, 또 어머니 오셨어요? 저는 좀 쉬려고 했는데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손주는 보고 싶었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진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 그냥 맨날 온 집안일 하고 가시는 분이지 뭐. 도와주시는 거야 고맙긴 한데 솔직히 간섭도 많고 피곤해.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나는 간섭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냥 불편한 존재였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고개를 푹 숙이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저는 늘 남의 부탁을 먼저 들어주고 나중에 제 생각을 말해왔습니다. 그게 어른이고 어머니고 시어머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해온 모든 걸 이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라 여깁니다. 사랑으로 베푼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겐 그냥 엄마니까, 어머니니까 할 일일 뿐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글을 씁니다. 더는 당연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 글을 다시 읽을 때쯤엔 저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번엔 그래도 엄마니까라는 말에 또 무너지지 않기를 생각했습니다. 요즘 들어 별일 아닌 말에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합니다. 정말 나쁜 말을 들었을 때보다 그저 무심한 말 한마디에 더 마음이 상합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하율이가 밤새 열이 나는 바람에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진이는 친구 미용실 개업식이 있다며 일찍 나가야 한다고 저에게 하율이를 맡겼습니다. 어머니, 해열제 먹이시고 열 있으면 시원한 수건으로 이마 좀 닦아주세요. 병원은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요. 응, 알겠어. 혹시 더 심해지면 연락할게. 하지만 오전 10시쯤 하율이 얼굴이 너무 벌겋게 달아오르고 숨소리까지 가빠지길래 저는 바로 옷을 입혀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큰 병은 아니라 했지만 열성 경련 가능성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예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율이 병원 다녀왔어. 의사 말로는 큰 건 아니래도 열이 좀 높다고 해서 약 처방 받아왔어. 잠시 후 도착한 예진이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애가 열 날 땐 외출하면 더 위험하다고요. 그래도 얼굴이 너무 붉고 숨소리가 이상해서 걱정이 돼서 그랬어. 어머니가 제대로 애를 봐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애가 열나면 차분히 시켜줘야죠. 데리고 나가는 건 상식 밖이에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무슨 큰 실수라도 한 사람처럼 몰아붙이는 태도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예진아, 나도 하율이 걱정돼서 그랬어. 그냥 가만히 두기엔 애가 너무 아파 보였어. 어머니, 하율이 엄마는 저예요. 앞으로는 제 말 그대로 좀 따라주세요. 갑자기 그런 판단하시면 곤란해요. 그날 이후 저는 하율이를 안고 있을 때도 괜히 위축됩니다. 무슨 행동 하나하나가 검열당하는 느낌입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하율이 병원 데려갔다고 예진이가 너무 뭐라고 해서 엄마도 나름 걱정돼서 그랬는데. 지훈이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엄마, 예진이 성격 알잖아. 그냥 좀 넘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애 키우는 엄마들 다 그래.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지 않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가 그런 말까지 신경 쓰지 마. 예진이도 스트레스 많아. 이 대화에서 저는 무엇을 느껴야 했을까요? 아들한테 기대한 건 사과도 편들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도 수고했어 한마디였는데 그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진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저도 집에 있을 테니 어머니 안 오셔도 돼요. 그 말 한 줄에 저는 이상하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괜히 찾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와야 할 사람처럼 여기더니 이제는 오지 말라는 문자 하나로 가로막습니다. 사람이 고마움을 모르면 이런 식이 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점심시간 보험팀 동료였던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숙 언니는 제 사정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자야 또 며느리 일로 속상했구나. 언니나 이제 지쳤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니야.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문제는 넌 너무 다 해줬다는 거야. 사람은 받는데 익숙해지면 감사도 없어져. 그 말 맞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기껏해야 몇 년 본 며느리는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습관과 생각을 죄다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은 뜻으로 했던 일들이 그들에게는 간섭이고 짐이었던 걸까요? 요즘 들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나? 아니, 내가 너무 해줬나? 그냥 거리 두고 살아야 하나? 이제는 하율이 웃는 얼굴도 예전처럼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 애가 잘못한 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 아이를 보면서도 내 눈엔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나이도 드셨는데 뭐 힘들어요? 어머니는 시간 많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애만 봐주세요. 그 말들이 돌처럼 제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어야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서히 아주 조용히 저도 제 인생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닌 저를 위한 시간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다 쏟는 일만큼 허무한 게 없으니까요. 며느리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간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은 이걸 자주 들춰보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손도 대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커버를 손등으로 털어내고 천천히 넘기는데 참, 그 시절 제 모습이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정장 입고 서류 가방을 꼭 끌어안고 서 있는 28배 제 모습. 아직 지훈이가 3살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떠난 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보험 설계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보험한다고 돈 벌겠냐, 그 나이에 무슨 영업이냐. 그런 소리 들으며 우산 하나 들고 아파트 단지를 돌고 또 돌았습니다. 겨울엔 손이 터서 피가 났고 여름엔 계단을 오르내리다 다리가 퉁퉁 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지훈이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원비 한 번 밀린 적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도시락 2개 싸서 제 건 점심 때 먹고 남은 건 저녁 회의 시간에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 학원비는 돼?
그렇게 묻던 중학생 지훈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엄마는 너 공부하는 거 볼 때 제일 기분 좋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밤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진짜 미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사채 가까이 갈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한 번도 지훈이 앞에서 티낸 적 없었습니다. 그냥 지훈이가 공부 끊기지 않고 자기 길 가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신데 뭐 힘들어요? 라고 말한 예진이 자기 생활이 중요하다며 손주 하나 돌보는 것도 맡기듯이 내놓는 사람.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속에 잠겨있던 문이 하나 벌컥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내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뭐 하나라도 느껴봤니? 다음날 지훈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 하율이 보는 것도 내 아내 말투도 마음이 많이 상해. 지훈이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예진이 요즘 스트레스 많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말이 심했잖아.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몰아붙이니. 엄마도 예진이 입장 좀 생각해봐. 요즘 집에서 애 보느라 얼마나 힘든데. 그 말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안 힘들었을까? 내가 어릴 땐 아침 6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오면서도 너 학원비, 등록금 다 대고 집안일도 내가 다 했어.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었고.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끝에 그땐 거고 라는 말만 흘리듯 내뱉었습니다. 그래, 그땐 거지. 지금은 너희가 사는 시대니까. 하지만 그렇게 쉽게 치워버리기엔 저는 너무 많은 걸 내어줬습니다. 지훈이 너도 예진이 너도 내가 없었으면 이만큼 살 수 있었겠니? 너희가 타고 다니는 그 차, 내가 내 명의로 뽑아준 거다. 지금 사는 아파트, 25년간 들었던 적금 다 깨서 계약금 넣고 전세 맞춘 거다. 혼수, 결혼식, 신혼여행 경비까지 나는 단 한 푼도 아낀 적 없이 다 해줬다. 그런데 지금 나는 뭐가 되었나? 애는 엄마나 할머니가 봐야죠. 그냥 손주만 봐주세요. 어머니도 이제 일 그만하시고 손주나 봐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들 집의 직원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도 없이, 임금도 없이, 불만을 표하면 예민하다고 몰아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아들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놓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 저는 완전히 며느리에게 휘둘리고 있었고 지훈이에게도 너무 오래 참아왔습니다. 다정함과 배려를 착각한 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자신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저를 지키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살 수는 있어도 사람이 사람에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생각보다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하늘도 맑았고 바람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참 반대로 흘러갑니다. 밖은 환한데 제 속은 먹구름처럼 무거웠습니다. 예진이가 조용히 앉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벌써부터 가슴 한켠이 묘하게 당겨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사하려고 해요. 하율이도 좀 크고 이제 방도 부족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어서요. 그래, 요즘 신도시 쪽으로도 많이들 이사하더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예진이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머니가 5천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진이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냈습니다. 마치 저에게 그 정도는 당연히 가능한 일처럼 말이죠. 예진아, 너희 신혼집 마련할 때도 내가 전세금 다 해줬지. 차도 혼수도 내가 다 해줬고, 그거야 결혼초니까 그건 저희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너희를 위해 또 돈을 내줘야 한다는 거니? 솔직히 어머니가 가진 돈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가능하시잖아요. 예진이는 여전히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에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야 하거든. 그럼 못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응.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 그 말을 하자 예진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입꼬리는 아래로 내려가고 눈매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시댁이랑 연 끊겠습니다. 솔직히 부모로서 책임도 안 하시는 어머니를 제가 왜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없어도 그만인 관계라면 없는 게 편하잖아요.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예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옆에서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아무 말 없니? 지훈이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좀 도와줘, 엄마. 요즘 진짜 힘들어. 예진이도 나도 숨막히게 살고 있어. 엄마가 이번 한 번만 더 힘써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마저도 한 번만 더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다 내어주며 살아왔는지를요.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가볼게. 오늘은 생각 좀 하고 싶다. 예진이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지훈이도 그저 제 뒷모습을 바라보았을 뿐 잡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제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연을 끊겠다 가족이 아니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아뒀던 서류들이 담긴 회색 봉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 차량 명의 이전 서류, 혼수 항목 견적서, 그리고 제가 아들 부부에게 보낸 매달 생활비 송금 내역까지 하나하나 꺼내며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 보여줄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자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내미는 손에는 더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 손은 제 삶을 갉아먹고 있었고 이제는 멈춰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 동네 법률사무소가 있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간판을 보며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방문했어요. 재산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잠시 뒤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떤 문제로 오셨을까요? 저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제가 아들 부부에게 해줬던 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저에게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걸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조용히 서류를 넘겨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증여 당시 조건이 가족관계 유지였다면 지금처럼 연을 끊겠다 선언한 건 조건 위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송금 내역도 생활비 명목이 명확하니 일부는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제 편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이제서야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저를 지켜본 적 없는 제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무릎 꿇고 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있다면 지금껏 제가 그 역할이었겠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해 당당히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스스로 저를 지키겠다고 다짐한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서랍장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신혼집 계약서, 차량 명의 이전, 혼수 목록, 그리고 송금 내역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흔적을 다시 펼쳐보며 이젠 도로 돌려받을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번엔 나를 위해 싸울 거야. 조용히 그렇게 중얼거린 저는 곧장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소송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정유진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소송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정유진 씨는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해 올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와 차량은 명백히 증여에 해당하고 조건이 구두였더라도 가족 유지라는 전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가족이니까 내어준 거였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해놓고선 이제는 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그게 핵심입니다. 증여 취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증여자의 의도와 조건입니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다면 법적으로도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해요. 변호사님은 제가 정리해 온 문서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신혼집 계약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전세 자금, 혼수 목록과 구매 영수증, 그리고 차량명의 이전 서류, 생활비 송금 내역은 3년치가 통장 사본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다 모아두셨네요. 꼼꼼하시네요. 그땐 혹시 몰라서 챙겨둔 건데 결국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웃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웃음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살면서 내 자식을 상대로 이런 서류를 들고 변호사를 만나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혹시 문자나 통화 녹음 같은 거라도 있나요? 가족관계가 파탄났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문자로 5천만 원 못 해주시면 시댁이랑 연 끊겠다고 보낸 게 있습니다. 그 문자 꼭 저장해 두세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유진 씨는 법률 전문가답게 차분하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는 며느리와 지훈이의 반응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정말 보내도 되나? 한 번쯤은 더 얘기해보고 아니지. 이제는 안 통하지. 결국 저는 마음을 다잡고 정식으로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정유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 접수됐습니다.
아들 부부 쪽에 다음 주 중으로 도달할 겁니다. 아마 곧 연락 올 수 있어요. 준비되셨죠?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비는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다만 이제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로부터 사흘 뒤 제 예상대로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진짜 소송을 낸 거야? 그래. 내가 낸 거다. 엄마 왜 이래? 가족끼리 이건 아니잖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지. 내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잊었니? 부모로서 책임도 못하는 어머니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건 예진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엄마도 알잖아. 예진이 성격. 지훈아, 화가 나면 그런 말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한평생 쌓아온 걸 그렇게 쉽게 무너뜨려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좀 풀고 얘기해 보자고. 소송은 너무했잖아. 그때 옆에서 예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도 평소의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좀 예민했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진아, 진심이 아니었으면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니? 앞으로 별일 없다. 연 끊겠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기억나?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그 결과는 진심처럼 굴러가고 있잖아. 한참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건 내 몫이야. 후회든 뭐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야. 지훈이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돼? 지훈아,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해준 건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였어. 그걸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난 더 이상 내 삶을 내어주고 싶지 않다.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실에 앉아 있으니 햇빛이 슬며시 무릎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로 모든 게 되돌려질 수 있다면 세상에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의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에 상처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가 내어준 것들을 되돌려받을 시간입니다. 그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제 존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아침을 맞이했고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보내온 문서들은 정리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더는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다시 걸려온 전화. 이번엔 지훈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대로 끊었습니다. 무슨 말이든 문자든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흘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지훈과 예진이 서 있었습니다. 예진은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지훈은 두 손을 모은 채 마치 무언가를 다짐한 사람처럼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애들이 현관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지는 낯설고 무거운 공기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거실로 들어와 마주 앉기 전까지 저는 단 한마디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애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던 거 알아요. 저도 정신없고
막막해서 그랬던 건데 예진의 목소리는 눈물 섞인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냥 용서해줘. 예진이도 많이 반성했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준비해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훈이 묻자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합의서야. 아파트 명의는 즉시 내 앞으로 환원하고 차량은 말소하고 반납해. 그리고 지난 5년간 송금했던 생활비 일부, 결혼 준비 비용 일부도 정산해서 반환해. 여기 항목별로 다 정리해놨어. 예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나는 내가 날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합의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대로 법정까지 가야겠어? 우린 가족이잖아.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서 참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이고 내 권리야. 합의 안 하면 법정에서 다시 보자. 예지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들어 서명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 무릎 꿇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야. 서명하는 소리가 조용히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합의서는 2장 각자 서명한 뒤 한 부씩 나눠 가졌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야 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다만 예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 그 애들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듣고도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온기가 마음까지 데워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합의서를 주고받은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무언가 크게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무릎 꿇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아파트 명의가 다시 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동안 저를 증명해줄 무언가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과감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고 조금 더 단출한 삶을 준비하기로요. 부동산 계약을 마친 뒤 근처 시세가 안정된 소형 단독주택을 전세로 구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작지만 햇볕 잘 드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마트를 다녀오고, 혼자 집안 정리를 해도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예전 동료였던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출판사에서 책 한 권 제안드리고 싶대요. 책이요? 제가 무슨 책을요? 보험 영업하시던 이야기,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온 경험들 요즘 그거 굉장히 관심 많아요. 실버세대 여성을 위한 자기계발서 쪽으로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이 결코 작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남의 인생을 위해 뛰어다녔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제 삶을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자격이 있었습니다. 작은 원고지에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잉크 냄새를 맡으며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그렇게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도서관에서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인생 특강 시리즈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살아오신 이야기가 요즘 젊은 세대보다 더 생생하고 강렬하대요. 강의 들어본 분들 중에 인생의 사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단상에 섰을 땐 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듣는 그분들의 눈을 보니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나만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어요. 누구보다 나 자신이 가장 먼저 나를 지켜야 해요.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꼭 끌어안으며 울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날 밤 울컥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 그게 제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예진과 지우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집 앞에 와 있었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이 보였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애들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요. 지금은 평일 오전이면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고 오후엔 동네 어르신들과 작은 모임을 합니다. 반찬 나눔 봉사도 하고 글 쓰는 모임에도 나갑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단독주택에 자리를 잡은 후 저는 휴대폰에서 가장 먼저 SNS 앱을 지웠습니다. 자식들의 사진, 단톡방, 며느리의 생색 가득한 게시글들 모두가 이제 제 삶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지우고 나니 숨이 트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일상이 시작된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에 나가 풀을 뽑고 저녁이면 라디오를 들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해가 들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조차 전보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무렵 예진이는 제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애도 힘들고 남편도 예민하고 그냥 어머니가 그립네요. 읽고 나서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고 저는 그 연의 끝자락을 더 이상 붙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 끊겠다던 그날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며 후속 원고를 부탁했습니다. 제목은 늦게 핀 인생으로 정해졌고 내용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풀어내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출간 이후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인생 특집 프로그램이었지요. 제작진은 카페에서 인터뷰를 촬영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평소 자주 가던 조용한 카페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PD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자식들과의 관계를 끊으신 걸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을 끊은 게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둔 겁니다. 어떤 관계든 내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용한 박수가 촬영장 안에서 흘렀고 카메라 너머로 눈물 짓는 여성 작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지역 도서관에서는 저를 초청해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강의 제목은 나이 들수록 더 자유롭게였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었고 모두가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울고 함께 박수 쳐주었습니다. 저는 강단 위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인생.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롭다고 하잖아요. 지금이 딱 좋아요. 그날 강의를 마치고 카페에 들렀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제 책 한 권을 펼쳐 들었습니다. 책 속에는 과거의 제가 있었고 책을 읽는 지금은 새로 태어난 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딸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온전한 저였습니다. 창밖으로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모든 걸 내어주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삶을 살아오셨다면 지금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는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제 인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누구의 허락 없이도 웃을 수 있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꾹 눌러 담아둔 말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